이제 가격이 하락하는데 관건은 뭐냐면 얼마나 떨어질 거냐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떨어지는 폭에 따라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의사결정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저희가 전망도 따로 해드리겠지만 사실 2024년도에는 제가 볼 때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될 겁니다. 사실 그만큼 시장의 평균 가격이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평균 가격이 빠지는 기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가 7억으로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한 건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3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평균 가격이 빠지잖아요. 네. 이런 구간이 오는 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이런 기간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래야 일종의 바닥 따지기가 되거든요. 예, 평균 가격이 빠져요. 그래서 그런 바닥 따지는 시점이 뭐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더 봐야겠지만 분석을 해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보강을 하면 평균 가격이 떨어졌을 때, 평균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거래가 의미 있게 회복할 때 추세적으로, 그래서 거래량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저는 이런 기간이 오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사이클이 이게 주택시장,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막 7년, 8년 만에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빠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메일 주셔갖고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나 못 사서 억울하다. 억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못 샀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빠지는 물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때보다 덜 빠졌다고 대신 매물이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양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해요.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대표님 보시기에 이런 그 미국발 고금리의 여파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금리 영향이 크죠.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부동산 한국을 포함해서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투자화돼 있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할 때는 미래에 대한 전망, 즉 미래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네. 미래 가격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금리를 할인율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미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장 뭐 그런 변화가 실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일단 거래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주택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제가 볼 때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금리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엔 기대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또 가격도 좀 회복하고 거래량도 증가한 이유가 이제 금리 못 올리겠지. 네. 플러스 더하기 뭐가 있었냐면 금리 이제 내릴 거야.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이 두 가지 기대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어? 그런 일단 그래서 기대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지속됐다는 게 아니라 금리가 물론 기준금리가 유지됐지만 기대는 변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기대 아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 금리가 최근에 상반기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분위기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인데 과거 보시면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기에서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훨씬 더 높아야 돼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게 되게 근접했어요. 그건 뭐냐면 정책당국에서 이걸 계속 눌렀단 말이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을. 근데 이걸 계속 누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기준금리가 안 오르는데 주택담보대출이 7%예요. 막 8%대도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누를 수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때 눌렀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로 더 튀어오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게 시장이 어떤 그 뭐라 해서 정책이라든가 그걸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경험해 왔잖아요.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 뭐랄까 압력에 따라서 눌렸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난다. 부작용이.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집값을 빠뜨리는 부작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낮고 그리고 시장금리를 눌러왔던 게 이제는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보지만 그 금리 예측이 안 되잖아요. 금리 내릴 것 같았는데 안 내리고 올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거시경제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측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해부터.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신뢰가 안 생기고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위축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변화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 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이 지점이 훨씬 더 자산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일종의 압력, 불확실성의 압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표님 보시기에 그런 불확실성이 생기는 이유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 너무 예측한 대로 거시경제 변수가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 낮춘다고 하니까 중앙은행에서 낮춰주고 네. 시장금리도 낮아지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뭐 오른다니까 오르고 이것처럼 뭔가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한 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 거죠. 네. 그래서 금리 예측 가능해. 내린다면 내리는 거야. 뭐 오래 못 올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전문가들도 나와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커진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감이 커졌다고 내가 맞힐 확률이 높아졌다는 건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오히려 자신감이 커질수록요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손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에요. 그게 위험이에요. 투자에서는. 그런 위험이 지금 엄청 커지고 있어요. 자산시장에.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압력으로 점점 더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고금리를 포함한 그런 일련의 불확실성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미칠 것이며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 일단 가격이 더 이상 못 오르고 있고요. 수요가 막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줄어들고 있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 경제살롱에서 나와서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증가하는 폭이 좀 더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그 강도가 저는 지금부터 좀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로 가격이 낮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호가를 낮추진 않을 테니까. 근데 수요가 점점 더 감소하면 어쩔 수 없이 호가를 낮추게 될 거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또 금리가 올라서 조금 더 제 예상보다도 좀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네. 요즘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뭐 추석 지난 이후에 뭐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찬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하거든요. 실제 시장에서는 추석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나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거를 실거래 가격 보면 네. 쉽게 말해서 뭐 강남의 평균 가격이 20억에서 한 16억으로 하락했다가 네. 한 18억 5천으로 회복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시 한 17억 후반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평균으로 보면. 네. 그래서 다시 가격 조정세가 일어나고 있고 호가도 떨어지고 있고 대신 또 결정적으로는 거래량이 의미 있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게 돼서 잘하면 서울 기준으로 해서 뭐 2,000건 밑으로도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거래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거래량 표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월 거래 현황입니다. 6월, 8월 이때 3,800건 정도였고 그 뒤부터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큰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3,000건 넘은 뒤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희가 저거. 조금 10월부터 많이 감소할 거예요.
아, 10월부터요? 그 11월까지는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네, 60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네. 그게 반영되면서 아마 10월부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뭐 3천 건이 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한 2천 건대도 머무를 수 있고 저희가 이게 1,000건 밑으로 간 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점점 커질수록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총선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까지 겹치면 의외로 거래 가뭄이 굉장히 더 커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출 축소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보금자리론이 끝났으니까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을 더 떨어뜨릴 요인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출 문제 정부 정책이랑 결국 연결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정부가 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빠질 걸 우려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줬잖아요. 네. 그 중심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고 거의 30조 원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매수로 일어났고 수요의 증가의 한 원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그렇게 저금리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시장에 공급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또 막 변동성이 커지니까 정부에서도 뭐랄까요? 뭐 쉽게 말해서 한 발 좀 빼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보실 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로 시장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출 규제 일시적으로 완화해주고 진짜 특례한 대출을 일으키는 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끊기면 수요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 이 문제가 결국에는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뭐랄까 심리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막 경기도 안 좋은데 내가 이거 7%짜리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지금 사야 돼? 근데 집값이 다시 또 올라갔고 싼 상황도 아니고 이런 어떤 우려를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주 전 직접적으로는 어디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냐면 사실 우리나라 거시경제 변수들이 불안정성이 크고 환율도 급등하다 보니까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떨어지면 금리가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사실 물가가 안 떨어지면 금리를 낮출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금리 상황에서 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요소들을 다 짚어봤는데 대표님 보시기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뭐 상반기나 올 여름 같이 이렇게 오르기는 힘든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오르는 걸 떠나서 이제 하락하게 되겠죠.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데 관건은 뭐냐면 얼마나 떨어질 거냐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폭에 따라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의사결정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저희가 전망도 따로 해드리겠지만 사실 2024년도에는 제가 볼 때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그러니까 선택을 하실 때 그런 차원에서는 뭘 꼭 아셔야 되냐면 최근에 집값이 뭐 많이 떨어진 데는 30-40%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다시 30% 회복한 건데 그때 보시면 제가 이런 말을 쓰는데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네. 왜 이런 말을 쓰냐면 한두 건은 많이 빠졌는데요. 평균 가격이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도 안 되고 사실 그만큼 시장의 평균 가격이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평균 가격이 빠지는 기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가 7억으로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한 건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3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평균 가격이 빠지잖아요. 네. 이런 구간이 오는 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이런 기간이 전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래야 일종의 바닥 따지기가 되거든요. 예, 평균 가격이 빠져요. 그래서 그런 바닥 따지는 시점이 뭐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더 봐야겠지만 분석을 해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왔다는 걸 알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거래량도 있고 가격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 사실은요, 뭐 송 기자님도 계속 저희가 만나보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빠진다 오른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틀린 적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논리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 집값이 가장 싸냐면 집값이 빠졌을 때 거래량이 증가할 때라고 계속 제가 강조 네. 말씀드리고 있고 그때가 가장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보강을 하면 평균 가격이 떨어졌을 때 평균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거래가 의미 있게 회복할 때 추세적으로 그래서 거래량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저는 이런 기간이 오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거보다는 사이클이 이게 주택시장,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막 7년, 8년 만에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화 가격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막 추세적으로 회복해요. 대신 지금은 이렇잖아요. 지금은 가격이 빠졌다가 거래량이 증가하죠. 그러면서 가격도 오르잖아요. 네. 이거 말고요. 거래량만 증가하는 평균 가격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언제 올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재화 시장에서 그때는 언제냐면 팔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요. 그러면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가격은 안 오릅니다. 이런 시장이 꼭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매물이 좀 늘고 있는데요. 그게 단초죠. 네. 그게 단초죠. 네. 그게 출발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물량들이 매물만 증가해서는 안 돼요. 호가도 내려야 돼요. 지금은 호가를 안 내리는 내리고 시장. 있죠. 왜냐면 네. 내가 지금 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데 내놓으면서 시장 안 좋다고 사장님 저 시장 안 좋으니까 4억에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 좀 깨끗하니까 5억 5천에 내놓을게요. 이렇게 출발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호가 베이스엔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허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되죠. 그때부터 낮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는 게 일단 단초고 첫 번째 출발점이고 이러면서 거래가 안 되는 게 두 번째 신호.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가를 낮추는 게 세 번째 신호. 호가가 충분히 내려갔을 때 거래가 다시 증가하는 이게 네 번째.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는 아파트들의 호가와 그리고 평균 거래 가격과 그리고 얼마나 매물이 이렇게 증가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즘 매물이 다 증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중개사무소에 가시오 사장님들한테 여쭤보면 네. 매물이 확실히 증가하는 걸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호가는 안 내려간다. 일단 내놓기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보러 온 사람들이 줄어들고 자꾸 뭐 집에 연락도 안 오고 이러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놓으면서 호가를 낮추게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내려갔을 때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이제 일어나겠죠. 그런 시점이 단계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매매 시장 얘기를 했으니까 전세 시장 좀 여쭤볼게요. 요즘 전세 시장 갖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일단 월별로 보면 그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월별로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일종의 기저 효과죠. 네. 일종의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수요가 감소하니까 즉 매매 수요가 감소하니까 임대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집값이 빠질 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평균 전세 가격을 받쳐주려면 결국엔 전세담보대출이라든가 전세대출이 계속 시장에 유입돼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일종의 비싼 아파트의 수요가 전세 수요가 받쳐주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그 금리가 좀 낮은 상황이냐면 그럼 우리 좋은 집, 새 집 그냥 살아보자 하면서 전세를 대출받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수요를 압박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내려가긴 힘들 거예요. 근데 네. 올라가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근데 그 지점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역전세는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별 전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송 기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헤드라인이 맞습니까? 월별 전세 가격이 올라서 역전세 문제는 해소됐다.
전세는 2년 단위 계약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전월이랑 비교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전세를 월별로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역전세는 명확한 개념이 뭐냐면 2년 전 가격보다 어떻게 됐느냐예요. 네. 근데 지금 2년 전 가격보다 전세는요. 지금 갱신 계약을 보면 85% 이상은 전부 다 낮게 계약하고 있어요. 2년 전보다 이제 낮은 가격에. 낮은 예. 가격. 역전세는 지속되고 있다. 네. 지금 집주인들이 이걸 돌려주려고요. 시장에서 무려 6조 원이나 전세 반환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역전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세 문제가 완전 없어지고 막 역전세가 문제가 해소된 게 아니고 오히려 또 2022년도가 전세 가격이 상반기가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거든요. 네. 절대 기준으로.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 역전세 문제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뭐 오프라인 콘서트 때 또 얘기를 하고 그랬었지만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기본적인 이론과는 좀 다른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전세 가격이 충분히 올라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빠졌다가 오르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시장을 전체를 움직이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2, 3년 후에 전세 가격이 의미 있게 오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 매매 비율이요. 전세 매매 비율이 과거 대비해서 쉽게 말해서 뭐 70%, 80%까지 오르는 기간이 오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3, 4년 후에 그렇게 될 거니까 나 그냥 지금 집 사야지?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집값을 움직이는 거 아까처럼 매물이고 수요인데 지금 집값은 빠지고 있는데 3, 4년 후에 그걸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걸 예상해서 지금 집을 산다? 라는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뭐 12월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년 부동산 가격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내년 부동산 시장은 뭐 제가 좀 더 봐야겠지만 조심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마련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회복되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의 시점으로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게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뭐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작년에 큰 하락을 경험을 했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떨어진다 그러면 또 그만큼 떨어지는 건가? 뭐 오른다 그러면 그걸 다 채울 만큼 오르는 건가? 이 거래 그 가격의 폭의 움직임 이게 조금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락한다 그러면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네. 그거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 퍼센트를 규정하고 가는 건 그건 맞출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하다. 대신 제가 이제 전제를 드렸잖아요. 지금 빠진 건 그걸 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고 싶어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냐면 한 채였거든요. 네. 한 채.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10억짜리가 7억 빠졌을 때가 많이 빠진 거냐. 네. 한 채가. 근데 10억짜리가 8억으로 빠진 게 두 채가 있을 때가 많이 빠진 거냐. 어느 게 많이 빠진 겁니까?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애매하네요. 그런데 내 집 마련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많이 빠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물량이 있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빠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메일 주셔갖고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나 못 사서 억울하다. 네. 억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못 샀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빠지는 물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때보다 덜 빠졌다고 대신 매물이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양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라면 이렇게 경매 건수가 늘어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장이면 얼마든지 내가 좀 비싼 가격에 팔아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경매 건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2011년 5월 달부터 보시는 것처럼 계속 1,500건을 넘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게 된 게 이제 15년 초부터 쭉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16, 17, 18, 19년, 21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경매가 거의 없죠. 네, 그랬군요.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언제부터 22년 9월, 10월 달부터 경매 건수가 거의 1000건 이상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최근 8월이랑 9월 달부터는 경매 건수가 다시 1,500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2020년과 21년 초저금리 시대에 영끌에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동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물가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앞으로 경매 물건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다. 17년부터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21년 말까지 이어졌는데 이때는 경매 건수가 진짜 없네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거의. 근데 지금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땐 작지만 추세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요. 즉 우리는 서울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서울의 지금 아파트 부동산 시장도 이제 어쩌면 지금 상당한 불황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가 지금 8월 중후반부터 이상해지고 있다, 네.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10월에 4가지 지표를 아주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10월 말 정도가 되면은 이 데이터 4가지만 보면 앞으로 2차 하락이 빨리 시작될지 늦게 올지가 가늠이 되는데 지금 10월 말 딱 끝났잖아요. 네. 이미 2차 하락은 오고 있다. 지금은 매물도 역사상 가장 많이 쌓여 있고 수급은 이미 완전히 꺾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고, 그래서 2차 하락이 오는 거는 저는 확률적으로 85% 이상 결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드디어 기회가 온다. 일부 지역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2차 하락이 오게 되면은 일단 대장이 서울이 꺾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다시 많은 지역에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상으로 무릎 밑에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도 무릎 밑에인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데 아마 이제 가장 대장이라 하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 2차 하락이 오게 되면은 잠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드디어 부동산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기가 온다. 오늘은 경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6개월째 증가했다는 뉴시스 기사입니다. 낙찰률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건수가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고 이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대표님 먼저 지금 경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서울 전체적인 이제 경매 건수를 보게 되면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 건수는 증가하는데 낙찰을 받는 케이스는 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딱 봐도 서울 지금 부동산 시장도 본격적으로 지금 불황의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경매 건수 추이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수도권의 이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11년, 12년, 13년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건수 기준으로는 1,500건 이상 경매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좀 불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1,500건이요. 1,500건 네. 월간 기준으로. 근데 이게 언제 돌파했냐면 11년 5월 달에. 2011년 5월이요. 네네. 그래서 2011년 5월 달부터 보시는 것처럼 계속 1,500건을 넘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게 된 게 이제 15년 초부터 쭉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16, 17, 18, 19년, 21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경매가 거의 없죠. 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언제부터 22년 9월, 10월 달부터 경매 건수가 거의 1,000건 이상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최근 8월이랑 9월 달부터는 경매 건수가 다시 1,500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경매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부동산은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이렇게 우선순위로 이렇게 잡혀 있죠. 근데 대출 이자를 못 내기 때문에 뭔가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한 초반 정도서부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경매 시장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라면 이렇게 경매 건수가 늘어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장이면 얼마든지 내가 좀 비싼 가격에 팔아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경매 건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거용도 있고 주거용 중에서도 아파트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빌라도 있고 많은데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서울 전체 건수고요. 자, 이 중에서 주거용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거용을 누르고요. 네. 자, 주거용만 보니까 어때요? 주거용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 왼쪽에 가장 높았던 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인가요? 2010년, 네. 2012년 10월 달, 네. 그다음에 뭐 2013년 요럴 때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정말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 역전세, 하우스 푸어 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 네.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좋지 않았을 때에도 주거용이 이제 1,400건이 넘으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7월, 8월 달에 1,400건 넘어섰고 9월 달에도 거의 1,400건에 육박할 만큼 지금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라고 보면 이게 다소 시차가 있다라고 보면 올 초부터 위기는 시작이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저도 제가 누누이 데이터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20년과 21년 초저금리 시대에 영끌에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동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물가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앞으로 경매 물건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살펴보면 네. 제일 지금 심각한 시장이 어디냐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장은 어디냐면 바로 오피스텔 시장입니다. 네. 자, 보시면 오피스텔은 어떻죠?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뭐 한 13년 6월 달에도 이제 오피스텔 경매 건수가 한 100건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140건이 넘어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이제 긴 막대 그래프는 경매 건수고 그 다음에 요 작은 막대 그래프가 매각 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와도 매각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시장에서 경매 시장에서 그만큼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매력적이니까. 근데 경매 물건 건수는 늘어나는데 매각 건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별로 경매로 그 물건을 취득하기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경매 건수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요 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각 건수가 네. 별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짙은 색이 매각 건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경매 건수는 늘어나는데 매각 건수가 전혀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매물로 많이 쏟아지고만 있지 이게 시장에서 소화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심각한 시장이 어디냐? 오피스텔에 이어서 또 하나의 심각한 시장이 바로 연립다세대입니다. 네. 자, 지금 연립다세대 시장이 지난 경매 물건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 2013년 9월 달입니다. 요때가 지금 528건이었어요, 서울만.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얼마까지 돌파를 했냐? 이게 1000건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과 지금 연립 다세대 시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저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고가 시장이 아니라. 이 중저가 시장은 경매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지금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가장 좋지 않았던 12년, 13년보다도 훨씬 더 지금 심각하다라고 지금 경매 이 통계 데이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최근에 있었던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오피스텔 데이터를 이제 리치고에 포함을 시키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근데 전혀 이슈화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연립이나 다세대는 이 역전세나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은 전혀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중저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많은 또 소비자분들이 그러면 아직은 아파트는 괜찮지 않냐 네.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만 한번 보자고요. 서울의 아파트 가장 좋다라고 하는 서울의 아파트도 자, 경매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는 계속 있군요. 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단 추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추세가 확실히 증가 추세에 있다. 아파트는 아무래도 좀 경매 증가가 예전에 비해서 좀 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연립과 오피스텔, 네.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의 문제 네.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얘기는 어떻게 아, 네.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세상에서는 자산의 양극화가 더 심해져요. 네. 왜냐하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만 해놔도 4% 달러로 예금하면 5%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대출이 많으신 우리 어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자 부담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흔들리기 취약한 층이 어디냐? 바로 이제 우리 보통 중산층이나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연립 다세대 쪽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도 경매 건수가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뭐 그렇게 불안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오피스텔하고 지금 연립 다세대 시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심각하잖아요. 네. 딱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아파트 빼고 오피스텔하고 연립 다세대만 합친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 합친 거를 보여드리니까 어때요? 가장 심각했던 2013년 10월이 725건인데 근데 이때는 매각은 185건이 됐거든요. 네. 725건인데 매각이 213건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9월 달은 1000건이 넘었는데 매각이 180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경매 건수는 훨씬 많은데 매각 건수는 저희로 정말 심각했을 때보다 더 작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저가 어떤 주거용 부동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는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의 고금리 상황과 연관이 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여전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건수 자체로는 이제 막 300건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은 괜찮지만 저는 아파트에도 점차 이 데이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경매의 증가가 결국에는 집값 하락의 전조가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비슷한 견해를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라면은 자 이제 우리가 대세 상승장을 서울 한번 이 경매 건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권의 대세 상승장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14년 초부터 시작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경매 건수가 13년 말을 고점으로 계속 줄어들죠. 네. 그래서 상승장 초기에는 경매 건수가 줄어들다가 대세 상승장, 그러니까 17년부터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21년 말까지 이어졌는데 이때는 경매 건수가 진짜 없네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거의. 근데 지금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땐 작지만 네. 추세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요. 즉 우리는 서울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서울의 지금 아파트 부동산 시장도 이제 어쩌면 지금 상당한 불황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 단기 반등장이고 이러한 단기 반등장은 10월에서 11월 달까지 그리고 좀 더 길게 이어진다라면 내년 총선 정도가 있는 1,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고 다시 2차 하락, 대세 하락장이 또 다시 올 거다라고 제가 전망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이제 9월 달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일부 데이터가 지금 8월 중후반부터 이상해지고 있다. 네.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10월에 4가지 지표를 아주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10월 말 정도가 되면은 이 데이터 네 가지만 보면 앞으로 2차 하락이 빨리 시작될지 늦게 올지가 가늠이 되는데, 지금 10월 말 딱 끝났잖아요. 네. 이미 2차 하락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표가 꺾인다라고 해서 바로 하락이 오지는 않거든요. 조금 시간이 몇 개월 걸립니다.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4, 5개월 정도 후에 이게 가격 하락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모든 지표는 다시 하락으로 다 방향을 틀어섰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이 내놓으면 이미 안 팔릴 거예요. 그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첫 번째가 매매 수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지금 팔려고 내놓은 어떤 이런 매도자가 많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매수자가 많은지를 또 데이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거래량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인데, 그나마 이런 것들을 지난 1월 3일 부동산 대책, 그 중에서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혜택으로 인해서 여기 거래량이 좀 늘어났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끝났습니다. 네. 9월 말에. 그래서 아마도 10월 달부터는 거래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10월 달 거래 동향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9월에 고점을 치고 10월 달부터는 지금 거래가 계속 꺾이고 있는 게 더 보여요. 네. 좀 이따 이런 것들 다 데이터로 저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 지표가 뭐냐면 바로 이제 환율 지표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또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500원, 1,350원 정도를 중심으로 뭐 조금 떨어지면 뭐 1,340 몇 원, 올라가면 1,350 몇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만약에 이게 1,370원을 넘어서 1,400원 정도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작년 하반기 기억나시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거의 못했을 만큼 부동산 시장이 급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또다시 올라간다라면은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락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완만한 하락이 될지 급격한 하락이 될지는 저는 환율 데이터에 좀 달려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환율을 굉장히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있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뭐 4.9% 한때 5%도 돌파했다가 다시 좀 뭐 한 4.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4.9를 넘나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진정이 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미국은 지금의 어떤 고금리의 이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거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한국의 금리 인하도 굉장히 요원한 일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다들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이 된다라면 불안불안한 이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또 좀 파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네 가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지표가 네, 그 지표가 바로 이제 매매 수급 데이터고요. 자, 이거를 먼저 가장 중요한 서울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제가 요 차트를 제가 좀 키워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차트가 서울의 이제 매매 수급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요. 잠시만요. 요걸 제가 끌게요. 네, 요러면 이제 딱 수급 데이터만 보이는데, 요 파란색 선 있죠. 네. 요게 매도자가 많음이에요. 파란색 선이요. 그렇죠. 네. 파란색 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도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아지는 거예요. 집을 파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어떻게 취합이 되냐면 KB 부동산 협력 그런 부동산들인데, 거기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부동산에 앉아 있는데 손님들이 나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하고 오는 손님이 많아지면 이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이 데이터가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지표가 너무너무 훌륭한 아주 좋은 지표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11월 말을 고점으로 팔자세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올해 8월 13일을 저점으로 팔자세가 다시 어때요? 증가하는데, 최근만 놓고 이걸 최근으로 제가 좀 줄여볼게요. 네. 자, 요 각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네. 즉 지금 팔 자세가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요 빨간색 선 있죠. 네. 이게 사자세거든요. 매수자 많음. 근데 매수자 많음이 작년 10월 30일 저점으로 계속 조금 증가하다가 올해 한 8월 20일 고점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세는 계속 많아지고 사자세는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매매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 자, 보시면 저를 이제 계속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21년 10월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저로의 매도 기회가 왔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그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매매 수급 데이터인데 요때 이 파란색 선이 어때요? 기울기가 10월 달부터 가팔라지고 있죠. 네. 그다음 매수세는 어때요? 가파르게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여러 가지 지표도 있지만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최근에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지금 다시 2차 하락이 시작됐다. 근데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자, 가장 또 뜨거웠던 시장이 바로 세종인데 세종도 보시면 어때요? 팔자세가 늘고 사자세는 다시 제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미 수급 데이터가 8월 지금 중반을 딱 고점으로 꺾이고 있고 10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지금 하락적으로 가닥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을 들어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와서 해주셨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조금 꺾이기 시작했군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럼 또 보통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두 번째 데이터가 거래량, 매매, 거래량. 예, 이 그렇죠. 내용인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마 요 데이터는 제가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뭐냐면 자, 우리가 거래량을 보통 보는 거는 뭘로 봐요? 실거래 거래량을 봅니다. 네. 근데 이 실거래가의 단점은 뭐냐면 느려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했어요. 계약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에 거래량 데이터는 언제 집계가 끝나느냐? 11월 말에 끝나요. 그래서 좀 느리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 바로 거래 동향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 거래 동향에 서울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파란색이 매매 거래가 한산한 거예요. 한산한 거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거래가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올라가면은 거래가 이제 좀 활발해지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서 요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거래가 활발한 거고, 막대 그래프가 떨어지면 거래가 한산한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언제 고점을 찍었어요? 네, 8월 27, 9월 3일, 네. 9월 10일. 그래서 딱 9월 중순을 고점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뚝뚝뚝뚝뚝. 지금 계속 거래가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10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보다 훨씬 더 작아질 거다. 라고 지금 데이터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수급도 이미 꺾였죠. 근데 왜 이렇게 거래량이 없냐? 지금 팔자세는 늘고 사자세는 없으니까 거래가 줄어드는,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차갑게 얼어붙고 있는데, 또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시장에 지금 매물로 나온 매물량인데, 네. 이게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자,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서울의 아파트 매물량이에요. 파란색이. 근데 이 파란색 선이 언제가 제일 높죠? 지금이 가장 높습니다. 네. 지금 얼마냐? 7만 4천 건 정도 됩니다. 수도권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한 25만 채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매물이 쌓인 거는 지금 처음이다. 자, 보세요. 작년 22년 하반기 때 매물이 제일 많이 쌓였을 때가 서울이 지금 6만 5천 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7만 4천 건. 그때보다 1만 건 정도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매물도 역사상 가장 많이 쌓여 있고, 수급은 이미 완전히 꺾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고, 그래서 2차 하락이 오는 거는 저는 확률적으로 85% 이상 결정이 됐다라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PF 시장에도 상당히 이상 신호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자칫 뭔가 이제 불안 신호로 나타나게 되면은 환율이 여기서 저는 급등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는 좀 해둬야 된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처럼 혹시라도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올해 말이나 내년 한 초중반에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불안한 부동산 지표와 엮여서 또다시 상당히 강한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또 좋은 지표를 생각하면은 다행히도 지금 또 수출 쪽 지표가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런 또 경제 지표들이 또 일부 좋아지는 데이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지금의 이제 불안한 상황이 별 문제 없이 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환율도 1,400원 넘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완만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의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혹시라도 일부 뭐 미국의 이런 전문 경제 학자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6%, 7%, 심지어는 8%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라고 알려진 하워드 막스라고 하는 분도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경험해 왔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어떤 맞는 그런 투자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이제는 트렌드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과정 속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좀 데이터를 관찰하시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매매 수급,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죠. 네. 네, 수요 공급 차원, 그다음에 거래량, 그다음에 네. 환율, 네.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 그렇게 네 가지를 지켜보면서 네. 이제 시장을 예상을 해보자는 말씀이시고, 일단은 2차 하락이 시작됐다라는 네. 쪽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저희가 연말에 또 특집을 마련하겠습니다만은 자, 네. 지금부터 내년까지 집값 네. 전망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제가 저를 이제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은 김기원이 2024년을 누구보다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2024년부터 드디어 기회가 온다. 일부 지역부터.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2차 하락이 오게 되면은 일단 대장이 서울이 꺾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다시 많은 지역에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상으로 무릎 밑에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도 무릎 밑에인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은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데 아마 이제 가장 대장이라 하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 2차 하락이 오게 되면은 잠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드디어 부동산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기가 온다.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부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에 22년 하반기와 같은 급격한 하락이 한 번 더 온다 라고 하면 내년 중후반에도 수도권에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 만약에 완만한 하락이 온다. 그럼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한 25년 중후반이나 한 26년 정도까지.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기회는 한 25, 26년 정도. 하지만 내년에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부 지역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수도권은 급격한 하락이 오면 내년에 잡아도 되고 급격한 하락이 오지 않으면은 뭐 25년에 26년 정도의 데이터를 좀 보면서 내 집장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바뀐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짚어봤습니다. 뭐 연말에 어차피 저희가 2024년 부동산 전망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네. 더 자세한 데이터로 그때 또 12월 정도 되면 또 데이터가 달라질 테니까요. 네, 그때 네. 다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은 좀 하락을 전제로 시장을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올해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올해도 강세장일 것 같은데 좀 가짜 강세장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DSR을 우회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가 근본적으로 대출을 다시 늘리는 이런 건강한 대출 증가 사이클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네. 그런 특별한 사이클이었고, 그거가 되게 강세장 분위기를 많이 연출할 것 같지만 그게 구조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년짜리 한시적인 가짜 강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요 사이클이 올해 하분기를 기점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로 했을 때는 여전히 좀 조정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 뭐 무조건 조정이 온다 이게 아니라, 아직 우리 소득 대비해서 DSR 40%가 유지됐을 때 현재 주택가격이 지지되기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조금 반전이 좀 냉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을 좀 반추를 해보면은 1분기는 정말 세상 망할 것 같은 하락장이었고요. 네. 2분기는 정말 특례론이 진짜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서 시장을 돌려 세우는 데 성공을 했는데, 3분기 7월부터는 특례론뿐만 아니라 50년 모기지 등등 이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초강세장 분위기가 3분기에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게 추석까지 쫙 달렸습니다. 그런데 특례론이나 50년 만기 모기지가 9월 27일 기준으로 거의 종료가 됐기 네. 때문에 10월부터는 뭔가 이런 매수 수요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확실히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땅 되니까 저는 동향조사 원래 싫어하지만 네. 동향조사에서도 그 상승률 드랍되는 걸 보면은 그거는 시장 분위기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9월까지 있었던 그런 매수 수요세나 이런 것들이 매우 위축이 돼서 진짜 전반적으로 조용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올해의 강세장은 어떤 이런 상품 금리가 낮아지는 거, 그리고 DSR이라는 시스템을 벗어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이런 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9월 말로 어느 정도 일단락 됐기 때문에 관성으로 조금 뭐 한 달, 두 달 갈 수는 있지만 10월부터는 그 변곡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때쯤에 집값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는 올해 그 2020년부터 주택시장의 주택 가격은 거의 금융상품화 돼가지고 금리와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금리라는 게 뭐 기준금리 있고 시장금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은행채 금리라든가 채권 국고채 금리가 있고 또 상품금리가 있는데, 우리 가게는 대출상품 금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개가 뭐 어떻든지 간에 결국 상품금리가 싼지 안 싼지가 저희의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건데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도 올랐고 시장금리도 올랐고 대출상품금리도 다 올랐어요. 그래서 모든 금리가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도 빠지고, 전세가 빠지니까 매매가 빠졌고요. 근데 올해는 기준금리 고정이었는데 시장금리는 내려버렸어요. 근데 상품금리는 시장금리 내린 것보다 더 내려가지고 체감금리는 완전 내려갔죠. 근데 이것도 물론 신규는 완전 내려갔고, 보유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티 안 나게 네. 내렸기 때문에 나는 금리 부담 똑같은데 뭔 소리야 할 수가 있지만, 신규 모기지 금리는 진짜 100bp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10월 넘어서부터는 시장금리가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상품금리는 아직 안 올랐지만, 아까 상품금리는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신용대출부터. 그래서 신용대출 오르고 나서 그 다음 모기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시점 이후부터의 금리는 좀 상승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올해 강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아마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단기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은 좀 상대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하시면? 네, 그러니까 내년은 좀 하락을 전제로 시장을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올해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올해도 강세장일 것 같은데 좀 가짜 강세장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DSR 우회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가 근본적으로 대출을 다시 늘리는 이런 건강한 대출 증가 사이클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네. 그런 특별한 사이클이었고, 그거가 되게 강세장 분위기를 많이 연출할 것 같지만 그게 구조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년짜리 한시적인 가짜 강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요 사이클이 올해 하분기를 기점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22년 환경으로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근데 22년만큼의 그런 강력한 막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니잖아요. 이미 올라와 있는 레벨에서 뭐 소위 5, 60pp 조정이기 때문에
뭐 일부 하락할 거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지났다라 그러면서 이제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은 바닥 언저리쯤이고 뭐 살짝 오르락내리락 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가격이 이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2년에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수요가 빠질 수가 있을까? 이게 금리가 올랐으니까 빠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은 22년부터 DSR 도입하면서부터 수요가 녹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2년 1월 전까지는 DSR이 사실상 거의 없었고 DTI가 있었는데 뎁 투 인컴이 60%였어요. 그래서 DSR은 결국 40%이기 때문에 20%포인트를 한 해 연도에 일거에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긴 올랐지만 우리가 대출받을 수 있는 룸 자체가 완전히 위축이 돼버렸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주택가격 레벨은 역사상 최고 레벨에서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빌려야지 되는 건데 그게 60%에서 40%가 돼버리면은 완전 못 빌려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간극만큼 수요가 완전히 녹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올해 어떻게든지 간에 상품금리를 100bp 낮춰가지고 조금 끌어올려 준 건데 이거가 내년에 없어지면 다시 또 수요가 녹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계산을 해보면은 DSR 40%일 때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치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로 했을 때는 여전히 좀 조정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 뭐 무조건 조정이 온다 이게 아니라 아직 우리 소득 대비해서 DSR 40%가 유지됐을 때 현재 주택 가격이 지지되기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거래 없이 쭉 가던가 아니면 몇 년 더 우리가 소득을 좀 올려야 되던가 이런 상황이 좀 나와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이거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있냐면은 이 DSR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 저희가 놓여져 보니까 DSR 예외한 거래, 뭐 증여성 매수 거래, 아니면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소득이 넘쳐서 그냥 현금화하는 그런 이런 거래들만 올라와서 이게 정상 실거래량의 뭐 소위 한 40% 정도로 네. 거래량이 올라오는 것 같고 일반적인 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완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전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세 시장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게 전세 시세는 실제로 실거래 지수로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라고 하면 좀 너무 수치가 없어서 너무 붕 떠 보이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재작년 기준으로 거의 피크 때는 지수 기준으로 한 135에서 140 육박하는 그런 지수가 110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110 중후반까지 왔으니까 바닥에서 한 6, 7% 올라왔거든요. 매매 실거래 지수도 그거보다 좀 더 올라왔고요. 그래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원래 같이 가는 게 맞으니까 전세 올라간 만큼 매매도 올라갔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 전세 왜 올라갔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전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은 전세에 대한 그 전세 자금 조달 비용이 부담이 좀 낮아지니까 전세 가격을 좀 올려 받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4% 후반에서 5% 초중반 이런 전세 대출 상품 금리가 많았는데 올해는 2분기, 3분기 때 그 미국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2, 3분기에 굉장히 많았고 또 정부 당국에서도 시장 금리 내리라는 얘기를 했고 상품 금리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 보면은 막 4% 초반 이런 게 많아져서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상품 금리가 100bp 내려갔어요. 그러니까는 100bp 내려간 만큼 전세 금액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가 폭증했던 걸 우리가 20년, 21년에 봤었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가가 급락한 걸 22년에 봤었잖아요. 올해는 상품금리가 100bp 내려갔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갔고요. 그 전세가 올라간 만큼 매매가도 쿠션 쳐서 같이 올라간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내년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올해 9월부터 연준 FOMC 이후에 어쨌든 미국 장기채 금리가 튀었고 최근에 완전 튀다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한 달 전이랑 비교하면은 한 60bp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대출 상품 금리가 8월 대비 10월은 거의 60bp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4분기 들어서는 상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는 조금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그 상단이 좀 막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약간 하고 내년에는 그 대출 상품 금리가 올라가는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세 얘기를 할 때 또 눈여겨보는 게 전세 가격이 오르면 덩달아서 매매 가격을 좀 올리기 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 향후에 전세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 살짝 올랐습니다만 그런 네. 전망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는 올해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20년, 21년에도 전세 가격이 급상승했고 매매 가격도 비례해서 상승했고요. 22년에도 전세 가격이 급하락을 했고 매매 가격도 비례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도 전세 가격이 상승했고 매매가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랑 전세가는 원래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전국으로 보면은 서울에서만 약간 예외적으로 전세 가격만 올라갈 때 매매가가 안 올랐던 기간이 있었어요. 좀 길었어요. 2008년부터 16년까지 매매가는 안 올랐는데 그 사이에 전세가는 2배 오르다 보니까 여기 서울 시장을 오래 보시는 분들은 매매가 전세가가 서로 상보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하려고 했다가 그냥 매수를 안 하면은 전세를 살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는 안 오른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는데 부동산이 그 현금흐름 발생 자산이다 보니까 전세도 결국 월세랑 똑같은 거여서 전세 올랐다는 얘기는 월세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월세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상품 가치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주택도 월세 전세 월세 매매가 같이 움직여 왔는데 서울의 그 8년의 그 경험으로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3, 4년만 보더라도 똑같이 전세 매매 같은 방향이었고요. 올해도 같은 방향이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당연히 같은 방향일 거고 그럼 내년은 뭐가 결정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전세 상품 금리, 전세 대출 금리, 시장 금리가 올해 좀 유난히 낮춰줬는데 그게 지금 만약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조금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물론 금리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공급 전반적인 거, 공급 준공 물량 많고 이러면은 임차 공급 늘어나니까 임차료 하락 요인이 되고 이게 전세가 안정에 영향을 주는데 공급이랑 금리를 같이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리는 올해는 전세가 상승 요인이었고요. 아마 4분기나 내년은 전세가 좀 하락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고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공급은 이제 입주를 보면 되는데 입주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빠진다고 한다면은 입주만 봤을 때는 전세가 안정화 요인이 상승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좀 힘겨루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최근 몇 년은 공급보다는 확실히 금리가 영향력이 너무 컸었어 가지고 금리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전세가는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좀 단기 고점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망을 할 때 지금처럼 네. 금리 얘기도 했지만 공급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네네. 최근에 공급 관련된 대책을 많이 내놨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 대책을 내니까 더 공급 걱정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공급 걱정을 별로 안 했었는데 네. 이 대책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 일단은 공급 대책도 나왔던 맥락이 있었는데 올해 3분기부터 7, 8, 9월에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그때부터 50년 만기 대출도 있었고 특례론도 피크였고 막 시장금리 내려가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강세 요인이 확 시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항상 공급 얘기가 나와서 그 시중에 공급 부족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청와대에서 9월 위기설 없다, 주택 공급 대책 내겠다 하면서 공급 대책이 이제 확 그 바이럴이 됐습니다.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을 냈는데 공급 대책의 골자는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공급은 올해 입주까지는 괜찮은데 올해 분양 착공이 너무 적기 때문에 3년 후에 그 입주가 너무 적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3년 후에 공급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분양 착공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많이 할 수 네.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9월 26일에 나왔던 공급 대책은 올해 분양 착공 정말 적다. 이러면서 일단 좀 사실관계 방점을 찍어줬습니다. 뭐냐면 인허가 받은 물량이 인허가 받고 착공을 못한 게 33만 호가 넘는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다. 그래서 역시 그러니까 분양 착공 작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인허가 받고 착공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 나와줘야지 자연스럽게 그 논리적 얼개가 흘러가는 건데 인허가는 작은 거 알겠어. 나 인정할게. 근데 우리 목표는 올해 인허가 47만 호고 현재 올해 인허가가 21만 호거든요. 근데 47만 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냥 인허가 목표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공급은 그 착공 준공 못해서 이 공급 얘기하는데 인허가로 목표를 해버리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공급 대책 보시다가 같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인허가 47만 받으면은 47만 받고 나서 착공 못하면은 결국 공급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고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공급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약하면은 메타버스 공급이죠. 가상의 세계에서 인허가만 받아놓으면은 실질 세계에서 뭐 분양 착공 모르겠고 준공 되겠지라는 되게 메타버스 공급 정책을 써가지고 진짜 원래 그 전까지는 시장에 공급 우려가 없었는데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진짜 인허가하고 착공 못하는 게 장기화돼가지고 그래서 2026년에 정말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더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기에는 그럼 2025년, 26년 이때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집값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게 그런 상황이 항상 있어 왔었는데 그 반대 상황도 있었고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94년도가 되겠죠. 그 노태우 정부 때 200만 원 공급하겠다 그래서 2년 만에 다져버렸더니 93, 4년 기준으로 전국에 아파트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때 200만 원가 주어지면서 입주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90년대 초강세 장이었는데 입주장이 대거 찾아오면서 주택 가격이 약세로 흘렀고요. 그 반대인 경우에는 2008년, 2010년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분양 착공이 20만 원으로 떨어져가지고 원래 우리가 한 30몇만 원 해야 되는데 20만 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도 이때 비슷하게 입주 물량이 너무 적어져서 앞으로 공급 부족이 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미니 공급 과잉 얘기도 있었는데 2015년에 분양이 50만 원대로 올라가면서 그럼 2018년도에 입주 폭탄이 온다. 이거를 당시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할 정도로 2018년 공급이 약간 우려스럽다.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게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으로 이런 공급량 조정에 따라서 가격이 변했다고 잘 못 느끼실 텐데 왜냐하면은 주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경기와 그 당시에 그 수요적인 요인, 대출 증가율 이런 거가 되게 탄력적으로 변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급이 그냥 잘 따라붙었냐 못 따라붙었냐 이런 거가 공급은 상대적으로는 차선이 요소였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025년 6년 정도 되면은 그때 만약에 수요가 견조해 버리면은 그때는 이 공급적인 게 영향을 줄 거고요. 2025, 6년 됐는데 여전히 수요가 위축적이다. 대출도 잘 올라갈 만한 환경도 아니고 이러면은 그냥 공급 문제는 2013년에 그랬던 것처럼 2011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아무런 영향 없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30만 원 하다가 20만 원 떨어지니까 2011년도에 공급 적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2011년 되니까 더 빠졌어요. 수요가 더 위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올 상반기에 많이 걱정했던 게 미분양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요즘에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몰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상황이 아주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분양 경기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분양 경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던가 하는 거는 뭐 너무 초호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6월, 9월, 12월에 있었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같은 거는 6월 달도 호황이었고 아마 이번 달도 호황일 것이고 12월에도 초호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대보다 훨씬 낮게 공급하니까요. 그리고 분양 가격도 바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해 초중반만 하더라도 시세보다 낮거나 신축이 시세와 똑같았기 때문에 분양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양들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누적으로 분양이 10만 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간 30만 호 하는 나라에서. 그래서 아마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최저 분양일 것 같거든요. 리먼 위기 때도 21만 호 정도 했는데 올해는 뭐 한 16, 17만 호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저 분양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분양이 너무 적어지니까 미분양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7만 5천까지 막 이렇게 피크 치고 가다가 1월 기준으로 현재는 6만 2천까지 빠졌으니까 미분양 대책이 조금 나와서 분양 경기가 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기저에는 분양 안 하니까 미분양이 안 생긴 거지 평년처럼 했으면은 10만 호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완전히 풀린 문제가 아닌 게 됐고요. 이쪽도 뭔가 이제 정상은 아닌 상황이어가지고 이 분양과 관련한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올해 말 내년까지 금리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금리는 그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를 되게 준용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9월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금리도 좀 튀는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상품 금리는 시장 금리를 좀 반영을 하면서 상품 디자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유난히 그 대출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 금리 인하를 해서 대출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소위 역마진 상품들을 많이 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마진 모기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DSR을 썼기 때문에 소득이 못 따라가서 DSR 우회하기 위해서 50년 만기도 나왔었던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통한 우회 대출 증가를 좀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금리는 어쨌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그리고 올라갈 만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에서 뭐 금리를 낮추겠다 등등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빠르면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었고 한 5월까지만 해도 11월에 금리 인하가 있었다가 7월 되면서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금리 인하가 내년으로 넘어갔다가 그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내년 최초 인하 시기가 6월 달이었다가 얼마 전 또 7월 달이었다가 이렇게 점점 뒤로 가는 구간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인하폭도 원래는 100bp였는데 9월 FOMC를 하니까 50bp로 또 줄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갑자기 2.8 전쟁 나고 분쟁 나고 이러면서 상황이 좀 달라져가지고 미래 추정치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올해 상반기나 3분기 정도에 있었던 그런 낮은 시장금리보다는 한국 기준으로는 시장금리 높아지고 상품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내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그런 하십니까?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은 당연히 집을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청약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 주택을 사시더라도 어떤 룰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본인이 4% 모기지가 가능하고 40년 만기로 빌린다면은 이때는 주택 가격이 자기 소득의 13배까지는 허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상을 받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현금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대출이 없을 때를 전제한 거니까 다른 대출이 있다고 생각하면 얘보다 더 버퍼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기 그 소득의 11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을 사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 가격이라는 게, 자산 가격이라는 게 선 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 시장에 있는 자산을 사면서 우리가 반드시 내야 되는 그 티켓값 같은 거거든요. 변동성이 없는 자산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변동이 없는 자산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나는 공짜로 그 자산을 뭐 하겠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위아래 변동폭이 이젠 부동산도 커졌습니다. 옛날처럼 미세한 게 아니라 뭐 이제 상하단이 좀 넓어진 자산이 됐고, 그 상하단 변동성을 다 염두에 둔 다음에 현금 흐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 진짜 소득 대비 딱 11배 맥스로 이 정도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 주택 사시더라도. 그리고 사서 혹시 조정을 받더라도 너무 막 당황하셔가지고 뭐 당장 던지고 팔거나 이러지 말고, 요 자산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장기적으로 묵혀두면은 다시 그 가격 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멘탈리티와 함께 기존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득 대비 11배를 넘지 마라. 현재 시점에서 너무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배 넘어가는, 소득 11배 넘어가는 그런 주택을 공격적으로 취득하기에는 아직은 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극단의 상황일 때 그 맥시멈 드랍값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난 거기까지 빠져도 I'm okay 라고 이런 마음이시라면은 모르겠는데 내가 사는 자산이 그 정도 빠지면 나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더 기다려서 한 번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 매물 증감률이나 청약 시장이 먼저 좀 이제 시장의 이런 반응들을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9월달, 10월달 아직까지 완벽하게 서울 아파트 통계가 잡히진 않았지만 그 상승되는 그 추세가, 그 속도가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이고, 청약 시장도 8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9월에 달라진 게 이제 정부 정책 방향성 정도밖에 없는데 9월 들어서면서는 이제 고분양가를 받아들이는 수요자들의
반응들의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게 조금씩은 달라지는 네. 모습들이 청약시장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물이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 입주 물량은 아니지만 구축들을 내놓는 속도들은 지금도 계속 빠른 상태거든요. 근데 수요자들은 대기 수요는 여전히 좀 있는 편인데 이게 3분기 들어서면서 뭐 정부 정책이나 뭐 미국의 그 금리 방향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미세하게 바뀌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좀 이제 불안한 그 심리들이 반영이 돼서 대기 수요로 많이들 전환을 한 상태예요.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9월부터 굉장히 조금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하단이 4% 후반대, 5% 가까이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경험상 보면은 대부분 소비자들이 5% 이상이 되면은 주택을 구입하는데 좀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담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라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집을 사기보다는 이 이자 부담을 해도 이게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주택에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예 좀 최저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개발 호재가 단기적으로 있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거래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뭐 지금 같은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거래량도 주춤하고 매물은 계속해서 좀 이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수요와 공급이나 뭐 정책이나 뭐 개발 호재 이런 단편적인 것들로 가격 그 예상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뭐 미국의 기준금리 굉장히 큰 영향 미치고 있고 전쟁도 뭐 여기저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분명 조심스럽고 그게 또 개인의 경제에도 아마 굉장히 체감이 됐을 겁니다. 집값에 대한 엇갈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그 위원님 보시기에 최근의 집값 동향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집값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전국적으로는 7월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다 상승 전환했다고 하고 서울은 좀 더 빨리 2분기부터 상승 전환했다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누적된 상승률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서울의 동남권 지역만 소폭 상승이고 올해 전국의 누계 그 매매 상승률은 마이너스 5%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이 굉장히 급감했다라고 하잖아요. 작년도가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7% 정도가 네.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추이가 좀 올라가는 듯 보여서 상승 전환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라는 게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면서 9월부터는 또 증감률이 예전과는 좀 온도차가 있어 보이게 움직이는 변화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위원님도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뭐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먼저 선제 지표로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물 증감률이나 청약 시장이 먼저 좀 이제 시장의 이런 반응들을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9월달, 10월달 아직까지 완벽하게 서울 아파트 통계가 잡히진 않았지만 그 상승되는 그 추세가 그 속도가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이고 청약 시장도 8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9월에 달라진 게 이제 정부 정책 방향성 정도밖에 없는데 9월 들어서면서는 이제 고분양가를 받아들이는 수요자들의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게 조금씩은 달라지는 네. 모습들이 청약시장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그러면 저희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 상황을 한번 짚어보죠. 먼저 네, 매매 가격 변동률이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도표는 지금 이제 18년도부터 본격적인 이제 상승기가 한 3년 정도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시기적으로 짚어본 그래프입니다. 일단은 뒤쪽부터 보시면 네. 18년부터 19년까지 누적 상승률이 나타나는데 지금 18년, 19년도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큰 영향을 받았던 시기거든요. 근데 전국은 오히려 마이너스 1.97% 정도고 서울이 6.88% 그리고 대전 정도가 눈에 띄고 대부분 지역들은 그렇게 상승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책이 뭐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 위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네. 반면에 이제 20년도부터는 저금리 장세가 이제 펼쳐지면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국의 대부분 지역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형들이 다 같이 올라갔던 시기였는데 이때는 전국 평균이 20.29% 정도 네. 두 개년 동안 상승을 했고
세종은 무려 41.69% 정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올랐군요. 네. 그리고 대부분 지역들이 뭐 보통 한 20%에서 30% 이상씩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서울은 오히려 7.4% 정도 상승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대부분 저금리로 인해서 뭐 영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택 시장에 이제 수요자로 참여를 했는데 규제 지역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규제 지역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2년도 들어서면서 고금리가 시작이 되니까 네. 그게 또 속도가 작년 뭐 10월부터는 굉장히 빨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출금리 하단이 5%대 정도로 굉장히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국이 다 마이너스 기록했고요. 2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이 12%, 서울도 1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18년부터 지금까지의 최종 누계를 보시면 울산과 대구는 오히려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 서울은 18년부터 23년 3분기면은 5년이 채 안 되는데 그동안 4.32% 정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정책과 뭐 금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면 금리로 인한 것들이 사실 그 시기에 거품이 좀 있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올라간 서울 같은 경우들은 최근 들어서면서 좀 상승을 빠르게 견인하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서도 또 언급을 하겠지만 공급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해 주신 표를 보면 서울이 2018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8년부터 현재까지 4% 정도 올랐다는 얘기면 지금의 가격 수준이 거의 2018년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 변동률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굉장히 좀 비싼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네. 건 사실이고 서울 안에서도 좀 편차가 많이 큽니다. 그럼 지금은 보시기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 올해 지금 소폭 올랐는데 네. 지금 그러면 예전으로 따지면 몇 년도 가격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서울은 전고점 대비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80%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사실 압구정동의 뭐 재건축 아파트 이런 데는 최고가를 지금도 갱신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뭐 평균을 보자면은 20년도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격이 좀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에 주신 자료가 매매 거래량 자료입니다. 이 거래량도 저희가 가격 전망을 할 때 많이 쓰는 자료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거래량도 언론 보도에서는 굉장히 좀 뭐 많이 늘었다라는 단어들이 눈에 띄었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 그래프 보시면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뭐 역대급 네. 거래가 안 된 시기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3분기까지를 이제 적어 놓은 거긴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거래가 증가를 한 건 사실인데 네. 지금 빨간 그 점선이 평년의 평균이거든요. 네. 평균이 7만 8천 건 정도 보통 거래가 됐는데 아직 3분기까지 했을 때 2.8만 건이기 때문에 4분기의 거래량이 굉장히 좀 주요한데 최근 10월, 9월, 10월 추이를 보면은 그 증가폭이 조금씩 축소되는 모습이 보여져서 올해가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평년 수준에는 반토막 정도 수준으로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시장의 주요 숫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공급 살펴보는 순서로 여쭤볼 텐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수요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뭐 부동산 가격은 기본은 공급과 수요잖아요. 공급이 뭐 많으면은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이런 건데 최근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매물이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 입주 물량은 아니지만 구축들을 내놓는 속도들은 지금도 계속 빠른 상태거든요. 근데 수요자들은 대기 수요는 여전히 좀 있는 편인데 이게 3분기 들어서면서 뭐 정부 정책이나 뭐 미국의 그 금리 방향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미세하게 바뀌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좀 이제 불안한 그 심리들이 반영이 돼서 대기 수요로 많이들 전환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가구 수가 전월세 수요를 결정을 한다라면 매매 수요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 플러스 여기에 투자를 좀 할 수 있을 만한 수요자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동력이.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매물을 내놓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그걸 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지 않아서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거래량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보면 지금 이제 9월 달에 3,300건이니까 전 8월보다 줄어들기는 했고요. 10월은 뭐 아직 집계 중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뭐 5월, 6월 때 최고를 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내려오는 추세거나 혹은 제자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 말이 12월이 1,000건이 안 됐거든요. 서울 네. 아파트 거래가. 네. 근데 올해 1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되면서 그게 거래가 늘어나다가 본격적으로 5월부터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최근에 9월, 10월이 아직 완전한 집계는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증가했던 속도만큼은 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인 것 같아서 앞으로 거래량은 뭐 지금 수준에서 소폭 감소하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흘러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집을 내 집 마련을 할까 생각했던 분들이 망설이는 대표적인 이유가 금리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아까 네, 금리 얘기 네. 얼핏 해주셨는데 그거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요가 주택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공급이 거의 좀 없다 보니까. 근데 수요는 소득이 지금 거의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받아서 가수를 일으켜서 집을 사야 되는 대부분의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 이게 대출 제도나 금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9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뭐 특례보금자리로는 일반형이 일단 사라졌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9월부터 굉장히 조금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하단이 4% 후반대 5% 가까이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경험상 보면은 대부분 소비자들이 5% 이상이 되면은 주택을 구입하는데 좀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라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집을 사기보다는 이 이자 부담을 해도 이게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주택에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예 좀 최저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개발 호재가 단기적으로 있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거래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뭐 지금 같은 수준에서는 계속해서 거래량도 주춤하고 매물은 계속해서 좀 이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금리가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그 경제적 살롱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이 특례 보금자리론 중단된 만큼 딱 찬바람이 불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찬바람이 부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9월 26일인가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안에 한 내용 중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도 있었고, 그리고 PF에 대한 얘기나 여러 가지 정책이 들어가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좀 대표적으로 사용이 중단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연착륙을 했기 때문에 이 정책도 정상화를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완화를 사실 상반기 때 대부분의 완화를 1월에 발표를 해버렸는데 그걸 9월 들어서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그리고 대체적인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씩 강화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당정 회의에서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일반형을 중단한 거를 되살리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다.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굉장히 내년도 전망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급도 당분간 빠르게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는 없고 내년도는 네. 그리고 이제 소득도 계속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전망이기 때문에 이게 대출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시장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요자들이 움직이든 아니면 계속 기다리든 이렇게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도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상품들이 뭐 거래 절벽이 만약에 오고 계속해서 또 가격이 침체되고 그게 너무 좀 경착륙이 또 예상이 된다라면은 비슷한 상품들이 출시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다시 또 뭐 거래량 늘어나면서 뭐 일부 지역들은 가격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주택 가격을 뭐 상승시키겠다라는 정책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이나 그리고 주택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또 그런 상품을 출시하진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면은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수요 얘기를 해봤고요. 공급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일단 공급이 신규 공급이랑 기존의 시장에 나오는 매물 공급 두 가지를 나눠서 여쭤볼 텐데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도표를 준비를 한 게 네. 하나 있을 텐데요. 네. 네, 제 거래량은 뭐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저 빨간색 선이 이제 매매고 네. 그리고 파란색이 전세 거래량인데 네. 거래량이나 전세나 매매나 둘 다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네. 또 최근 들어서면서는 미세하게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볼 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거래량은 둘 다 늘어났지만 저 매물 증감에서는 굉장히 좀 차이를 보이거든요. 네. 매매 매물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매물이 좀 많은 상태고요. 반면에 전세는 소진이 되면서 전세 매물은 줄어들곤 있어서 네. 이것 때문에 사실 당분간 전월세 시장은 이제 소폭 상승하는 거를 유지를 할 테고 매매 시장은 이제 저런 이유들 때문에 좀 계속해서 보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하는 근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가 되면은 매물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거래가 조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빠르게 좀 매물을 내놓고 있다. 네. 그래서 구축은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매물이 있는데 사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신축 선호 현상이 굉장히 좀 네. 심하다 보니까 네. 입주 물량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근데 21년도에도 한번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22년도 그리고 올해는 조금씩 늘어나서 30만 호 정도씩 입주가 됐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는 그게 이제 31만 호 그리고 25년도에는 23만 호 정도 계속해서 감소가 됩니다. 네. 근데 평년이 한 33만 호 정도 입주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요 파란색 선이 33만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후년이 되면은 평년 수준의 10만 호 정도가 부족한 이제 입주 물량이 되고,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더 입주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랑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들이 물량이 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과 그 서울 주변 지역들의 공급 부족이 신축은 굉장히 좀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 표에서는 파란색이 수도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 네. 예, 이게 부족할 거다 요 말씀이신 거. 이거를 뒤쪽에 보시면 네. 인구수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있는 입주 물량을 인구수로 그냥 나눈 비중인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네. 그 그래프인데 보시면 딱 보더라도 서울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거 네. 보이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인구수 대비해서 부족한 지역들의 특징이 뭔지를 좀 봤더니 좀 오래된 도시들, 대도시들, 뭐 네. 서울이나 뭐 광역시 뭐 이런 지역들이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나는데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택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이제 구도심을 재건축 재개발해서 입주 물량을 늘려야 되는 도시들이 이제 오래된 도시들인데 재건축 재정비가 안 된 지가 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도심권 위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태고 지방은 인구도 좀 빠르게 줄어들고는 있어서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데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입주 물량이 저렇게 좀 제일 부족한 상태면은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네. 분명히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급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고 나면 아파트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뭐 2, 3년 뒤에는 공급 부족 때문에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이나 서울 주변 지역들, 뭐 성남이라던가 뭐 이렇게 좀 일기 신도시 위주로는 지금 신축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지가 오래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래프는 24년 5년까지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는 더 심각하게 감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이 다 이런 신축이 부족한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인천 뭐 이런 지역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인구보다는 가구 수거든요. 근데 서울은 이제 인구들이
유출이 되고는 있는데 그 유출되는 특성들을 보면은 한 가정 단위로 뭐 경기도나 뭐 인천 같은 지역으로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선택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들어오는 세대 수가 더 많습니다. 이게 1인 가구 같은 경우들이 서울에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이제 지방에도 상담을 많이 다니는데 예전에는 지방 분들한테 뭐 서울부동산 얘기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부분의 또 자녀들이 서울로 또 그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택들을 뭐 자녀들 명의로 사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꽤 늘어나서 수요는 계속해서 뭐 서울 위주로 많은 상태인데 공급은 보신 것처럼 신축이 계속 없는 상태고 재건축 재개발이 당분간도 또 계속해서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돼서 공급 부족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물론 내년 부동산 전망을 또 준비를 하겠지만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올해 말 내년 부동산 가격 수준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년도도 지금이랑 크게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크게 요동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작년 말에는 이제 급락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고금리가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작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1월부터 연말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굉장히 좀 컸다면 올해는 1월부터 지금까지가 오히려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진다는 체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말에는 소폭 시장 금리가 인상이 되겠지만 내년도는 크게 금리를 뭐 감히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도는 금리가 크게 인상되거나 크게 인하할 가능성은 좀 지금으로선 적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쭉 유지하는 방향이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나 뭐 내년도 총선이 좀 준비가 되어 있긴 해서 그런 것들의 영향이 단기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 없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정부 정책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올해 되돌아보면 2023년 부동산 가격은 결국 정부 정책이 결정한 꼴이 됐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뭐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총선 끝난 뒤에는 또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내년도에 뭐 특례보금자료론 같은 그런 상품들이 출시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다 거의 대부분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히 뭐 규제 완화를 할 것도 없고 또 지금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는 상황이라서 강화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동남권 위주로는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던가 규제 지역을 풀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정부 정책도 큰 그 변화는 없을 거고 오히려 지금 올해 이제 법 통과를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뭐 분양권, 실거주 아직 폐지가 안 된 부분들이나 취득세 같은 것들 그게 11월에 이제 마지막 올해에 그게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시기라서 11월에 그 변수가 하나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겠지만 뭐 그 선거로 인한 뭐 일기 신도시 같은 뭐 그런 거나 GTX 같은 영향들은 좀 다소 있을 거고 오히려 최근에 그 공시 가격을 다시 좀 이렇게 합법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하는 변화를 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조금 하나씩 어긋난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정부 정책에서 좀 정돈돼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는 시장 흐름도 크게 요동 없을 거고 정책도 크게 뭐 변화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좀 손봐야 될 것들을 조금 안정화시키면서 손질하는 시기가 내년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사실 부동산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요인이 되잖아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경제나 뭐 국내 거시 경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수요와 공급이나 뭐 정책이나 뭐 개발 호재 이런 단편적인 것들로 가격 예상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뭐 미국의 기준금리 굉장히 큰 영향 미치고 있고 전쟁도 뭐 여기저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분명 조심스럽고 그게 또 개인의 경제에도 아마 굉장히 체감이 되실 겁니다. 이게 금리가 지금 뭐 우리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의 금리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금리가 뭐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뭐 9%대 정도 나오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5%대 수준이면 예전에 이자 부담 크게 안고 뭐 집 사시거나 뭐 다른 것들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충분하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내년에는 뭐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전망도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뭐 매입이나 매각 같은 것들에 심리적인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일 것 같고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거시 경제나 뭐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그게 개인의 이런 선택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느 때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